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앨리스의 비합리적 신념을 중심으로 해서 ABC 이론, ABC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아론 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자동적 사고 개념과 인지 왜곡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론백의 이론이나 앨리스의 이론이나 기본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백의 이론이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심화된 경향이 있다는 것. 그러나 어떤 방법론에 있어서나 많은 영역에 있어서 실제로 유사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알고 수업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아론백이라는 분인데 1921년에 태어나셨고 제가 이 PPT를 만들 당시에는 살아 계셨는데 네, 지금 살아 계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하고 일단은 제시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 1921년 로드 아일랜드 주의 프로비던스에서 러시아계 유태인 미국 이민자의 막내로 출생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외동딸의 사망으로 우울증을 경험했었고요. 또 어렸을 때 팔이 부러져 감염된 것이 완치되지 않아서 평생 고생을 했습니다. 그 같은 학년을 두 번 다닌 경험 등 이런 경험 등을 통해서 자신을 무능하고 바보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려움을 인지적으로 해결하기 시작했고요. 1943년 브라운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1946년에 예일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학 박사를 취득했고요. 54년 펜실베이니아 대학 정신과 교수로 일을 했고 또 300여 편의 논문과 12권의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평가 도구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백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면에서 들어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제 주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그 중 하나가 인지 모델입니다. 인지 모델. 사람들의 감정이나 행동이 어떤 사건에 대한 그들의 지각에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느낌을 결정하는 것은 상황 자체가 아니고 그들이 그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상황 자체는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가를 직접적으로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벌써 눈치채셨을 겁니다. 앨리스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의미치료, 프랭클이 이야기했던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상황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바꿀 수 있다고 했던 이 의미치료에 대한 개념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잠깐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인지 모델인데요. 인지 모델인데, 틀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ABC라고 칭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앨리스의 모델과 같은데, 자, A에 보면 이제 상황이라는 게 있고요. 이제, 그 앨리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선행, 사건이 되겠죠. 어쨌든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적 사고가 있고, 그 다음에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응은 감정, 행동, 그러니까 어떤 감정적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어떤 행동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생리적인 어떤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반응은 자동적 사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 자동적 사고는 그 아래 중간 신념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 중간 신념은 또 다르시 그 밑에 있는 핵심 신념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상황이 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들어갔더니 그 이제 자기 스스로를 비난하고요. 책상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리고 생리적으로는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동적 사고가 나타났기 때문이죠. 나는 시험을 보면 어떻게 될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떨어질 것 같은 이 느낌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뭐 느낌이라고 썼지만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 그러면 떨어질 것 같은 그 생각은 왜 생겼을까? 그래서 중간 신념은 태도나 규칙이나 가정과 관련되어 있는데, 중간 신념에 보면 시험에 떨어지는 것은 실패한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제 문제가 더 생기는 것이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핵심 신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능력하다. 이런 핵심 신념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인 틀은 그 우리가 앨리스의 ABC 모델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중간에 보면 비합리적 신념이 자동적 사고로 대체됐고, 또 그 자동적 사고 밑에 중간 신념이 있고 그 밑에 핵심 신념이 있다는 것이 구조적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말하는 자동적 사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험으로부터 생성된 신념과 가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경험으로부터 생성된,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겪어서 내 안에서 생겨나 버린, 그래서 내가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생각하고 마는, 네, 그것이 바로 자동적 사고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환경적 사건에 대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심상을 자동적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겪었던 어떤 사건, 누구와의 관계, 경험이 지금 현재 어, 나도 모르게 재현되는, 나타나는, 네,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진행되는 인지의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이 자동적 사고의 특징은 그 심사숙고하거나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냥 형성돼서 그냥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적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당연히 그 앨리스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비합리적 신념, 비합리적 사고가 되는 것이고요. 그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며 흔히 아주 빠르고 짧게 나타난다. 언뜻 인식할 수도 있으나 대개는 자동적 사고에 뒤따르는 감정의 변화를 인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적 사고라는 것은 우리가 발생하기는 하는데 그 인식이 잘 되지 않고 오히려 그 생각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결과들, 그러니까 감정의 변화를 인식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내가 왜 화가 났는지도 알겠는데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슨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는 미처 모른다 이겁니다. 자, 자신의 자동적 사고를 사실인 것처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당연시하는 거죠. 당연시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일단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감정이 나타났을 때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동적 사고를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거고요. 자, 감정의 변화에 주목하여 자동적 사고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앨리스에서 하긴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back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동적 사고를 인식하게 되면 그 사고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고요. 또 이 자동적 사고는 상황, 어떤 선행 사건이 되겠죠. 그 상황과 정서, 결과가 되겠죠. 이 상황과 정서를 중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재적 신념, 뭐 중간 신념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좋겠습니다. 자, 자동적 사고를 형성하는 극단적이며 절대적인 규칙과 태도, 가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 사고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중간적 신념 때문에 이제 생겨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중간 신념은 중재적 신념은 핵심 신념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이 중재적 신념을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흔한데요. 자, 어떤 사람이 무능력하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고 나는 항상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 라는 규칙이나 기대를 가지고 있고 열심히 일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나도 할 수 있게 될지 모른다 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중재적 신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재적 신념 또는 중간 신념이 어떤 규칙이나 태도, 가정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어떤 이제 당위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밑에 이제 핵심 신념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중간 신념도 중재적 신념도 결국은 핵심 신념의 영향에 의해서 생겨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자동적 인지에 깔려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중심적인 생각이 핵심 신념이고요. 보통 자신의 중재적 신념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계, 타인, 자신, 미래에 대한 견해를 반영하며 보편적이고 과일반화된 절대적인 자신의 신념이다. 그래서 세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어떤지 견해를 반영하는 것인데 과일반화 되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가장 근원적인 수준의 신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수준의 신념이고요. 자동적 사고가 특정한 상황과 관련하여 생기는 것이라면 그 상황과 관련해서 자동적 사고가 생긴다 이거죠. 핵심 신념은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경직되어 있고 지나치게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핵심 신념의 두 가지 범주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 또 그 중재적 신념, 중간 신념은 두 가지 핵심 신념 안에 두 가지 핵심 신념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 또는 이 두 가지로 비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하나는 무능함과 관련된 신념이고요. 하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는 것과 관련된 신념입니다. 그래서 핵심 신념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것이 핵심 신념의 두 가지 범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는 사역을 하면서 뭐 공부를 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이런 소리가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제대로 할 수 없어. 이것이 바로 핵심 신념이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것이 중재적 신념, 중간 신념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자동적 사고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어떤 상황에서 내가 부정적 감정을 느끼고 부정적 행동을 하고 부정적인 어떤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는 신념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이것이
중간 신념, 중재적 신념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자동적 사고를 형성하게 되고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는 이것의 영향에 의해서 결국 내가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또 신체적인 증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이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 극복이 되죠. 자, 나는 무능합니다. 네, 나는 무능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에 머무르면 결국 내 인생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무능함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내가 유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여기에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전히 무능한 상태로 남아 있으면 잘못되는 겁니다. 자, 타락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건강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무능한 사람은 아닌 거죠. 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변화시켰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그렇게 무능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요. 나는 벌레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 겁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내가 사랑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전부터 이미 사랑받고 있었던 거죠. 내가 무능한 것도 내가 무능했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제 유능해졌는데 실제로는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유능하게 창조하신 겁니다. 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됩니다. 자,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우리 인간의 무능함과 인간의 이 사랑받을 수 없는 상태가 아주 중요한 전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갇혀서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유능하게 살아가는 거, 또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거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린 시절 동안 중요한 주변 인물과 상호작용하고 일련의 상황을 겪으면서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성격 장애가 아닌 경우 대부분의 사람은 비교적 긍정적 신념을 유지할 수 있고 부정적인 핵심 신념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핵심 신념의 두 가지 범주 안에 너무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실존을 파악하거나 우리의 그 인간의 그 한계를 파악하거나 우리가 신앙이 좋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수준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가 벗어날 수 있는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스키마라는 게 있습니다. 도식이죠, 도식. 그래서 핵심 신념을 수반하는 정신 내의 인지 구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보 처리와 행동을 지배하는 구체적 규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백의 심리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스키마를 다루는 겁니다. 바로 이 스키마를 다루는 것이 심리 치료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이제 이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그런 틀 속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그 틀 속에서 벗어나는 것, 네, 그 틀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식은 마음속에 있는 인지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 신념은 그 구조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주요 개념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주요한 특징에서 보시면 자, 구체적이며 분리적인 메시지,
흔히 축약해서 언어, 이미지 또는 둘 다의 형태로 자동적 사고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비합리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거의 믿게 됩니다. 형성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경험하게 되고요. 흔히 당위성을 가진 말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를 극단적으로 보지 않는 경향성을 내포하고 있고요. 개인에 따라서 독특하게 나타나고 중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중단하기가 쉽지 않고 학습되고요. 학습되고 심리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자동적 사고는 흔히 왜곡되어 있거나 극단적이거나 부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그림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인지 왜곡에 대해서 다루고 두 번째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동적 사고는 이제 인지 왜곡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지 왜곡이 뭐냐 하면 그릇된 가정이나 잘못된 개념화로 이끄는 생각에 있어 체계적인 오류를 이제 인지 왜곡이라고 하고요. 정보 처리가 부정확하거나 비효과적일 때 나타나고 또 대개 비현실적인 세계관을 나타내거나 비논리적인 추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별다른 노력 없이도 자발적이고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따라서 자동적 사고는 부정적 자동적 사고라고도 합니다. 그냥 자동적 사고란 말을 쓸 때는 일단 부정적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쓰는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지 왜곡의 종류별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자의적 추론이 있습니다. 자, 충분하고 적절한 증거가 없는데도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자의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대한 비극적인 결말이나 최악의 시나리오를 흔히 생각하도록 하는데요. 자, 이걸 자의적 추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선택적 추상화가 있습니다. 정신적 여과라고도 불리고요. 상황의 긍정적 양상을 여과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을 여과시킨다, 통과시켜 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세부 사항에 머무르게 하는 것을 선택적 추상화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과잉 일반화가 있습니다. 단일한 사건에 기초하여 극단적인 신념을 가지고 그것들을 다른 사건이나 장면에 부적절하게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과정을 과잉 일반화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흔한 것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극대화 또는 극소화가 있습니다. 개인이 불완전을 최대화하거나 좋은 점을 최소화하는 왜곡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나쁜 것을 최대화하고 좋은 것을 최소화하는 형태를 극대화, 극소화 이렇게 말하고요. 개인화가 있습니다. 관련 지을 만한 일이 아닌데도 외적 사건들과 자기를 관련 짓는 것을 개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귀인이라고도 불리고요. 책임져야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가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한테 하는 얘기도 아는데 너 나한테 하는 얘기로 뭐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과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인지 왜곡 중에 흔한 것이 바로 이분법적 사고죠. 완전한 실패 아니면 대단한 성공과 같이 경험을 극단적으로 범주하여 생각하는 흑백 논리적 사고. 그래서 회색지대가 있다는 것을 무시하는 것을 이분법적 사고라고 하고요. 정서적 추론이 있습니다. 정서적 경험에 근거해서 그 자신, 세계 또는 미래에 관해 추리하는 경우 자신이 부적절하다고 느낌으로 스스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추론하는 것을 정서적 추론이라고 하고요. 긍정격화가 있습니다. 자신의 긍정적인 경험을 깎아내려서 평가하는 것, 평가절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긍정적인 경험을 감소시키거나 부정적인 경험으로 전환하여 모순되는 증거에도 왜곡된 신념을 유지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파국화가 있습니다. 개인이 걱정하는 한 사건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두려워하는 것. 다른 말로는 이제 재앙화라고도 합니다. 자, 명명과 잘못된 명명, 과잉 일반화의 극단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어느 하나의 단일 사건이나 드문 일,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이나 드문 일에 기초해서
완전히 부정적으로 상상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이 가지고 있는 자동적 사고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인지 왜곡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앨리스의 이론과 비교해서 보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이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마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신념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거기서 벗어나려면 내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시고 점검하시고, 또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